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이렇게 상당히 감도가 좋네요. 약간 마이크를 멀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럽지는 않으시죠? 네. 제가 앞에 세션분은 마이크 안 쓰신 것 같은데 약간 목이 연약해서 좀 마이크 써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주시느라고 졸린데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앞에 기둥이 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올라가서 할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일부러 기둥 뒤에 앉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기도 화면이 있으니까 저는 보기 싫고 화면만 보면 된다고 저기 앉으시면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이에요. 거기 대표로 있습니다.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마지막 시간에 남아 계신 분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요. 또 시작도 늦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앞선 세션도 좀 늦게 끝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건 마지막 그 세션이니까 저는 가급적 제 발표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끝나는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3-40분 좀 짧게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누고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 거의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세션은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을 저한테 주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2018년 트렌드 앤 이슈 살펴보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그 토론하는 세션은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튜토리얼 세션은 그 처음이어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을 너무 이제 이렇게 정말 초보적인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업계에서만 알만한 얘기하면 또 그거 이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것 같아서 여기 혹시 스타트업이나 뭐 IT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 혹시 이렇게 많으시네요. 정도고 그러면 스타트업 웬만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드신 분들 말고 웬만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잘 모른다. 그렇구나. 들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사실 앞부분은 이제 2018년 트렌드와 관련 없이 그 스타트업을 왜 우리가 관심 있어서 여기 남아드시겠지만 왜 살펴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 뒷부분 올해 그 트렌드나 이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일하시거나 아니면 ICT 쪽에 있으신 분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조금 지겹더라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그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런 혁신성장이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딱 한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그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이 되면서 그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에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시고요. 제가 살면서 그 세 가지 큰 충격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저랑 비슷하실 거고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은 첫 번째 건 잘 모르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1995년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 안 나시는 분도 많으시죠? 네, 젊은 분들은. 근데 정말 이제 이거는 그 엄청난 충격이었죠. 전 세계 모든 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전 세계 어떤 사람들하고도 이메일 한번 보내고 정말 신기했었던 그 외국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메일 주소 어디 얻어가지고 한번 보내고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경제의 시작입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비잉 디지털이라는 책을 1995년에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경제가 시작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메일이 이제 우편 산업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저기 내용 증명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업무적으로는 일 처리하는 것 빼고 우측에 다실 일이 없잖아요. 이메일을 다 처리하니까 디지털 경제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이때는 이제 신경제, 두 경제가 될 때는 신경제라는 개념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이때는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불렀고 신경제라고 해서 이제 버블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충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충격이 2009년도에.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완벽하게 퍼스널라이즈된 디바이스가 24시간 anytime, anywhere 들고 다니는 그 디바이스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게 생기면서 이때 사실 2009년도에 그 모바일 이 시장이 열리면서 그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1995년에 인터넷 등장했을 때 벤처 붐이 일었다면 2009년에 모바일에 등장하게 스타트업 붐이 세계적으로 일면서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유니콘이 나오고 데카콘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에 전 국민이 이 제도를 응원했으나 알파고가 이기고 지금 이제 알파고가 건방지게 은퇴를 선언하고 이렇게 갔죠. 그때 이제 국민적으로 충격이 많았어요. 바둑 못 두는 사람들도 저랑 같이 사는 사람 바둑 하나도 모르는데 5국을 다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든지 다시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디지털 이코노미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모든 전 산업의 영역을 디지털 이코노미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컨텐츠 쪽이 디지털로 만들기가 쉬우니까 유통도 디지털로 하면 훨씬 효율적이니까 컨텐츠 쪽이 디지털 경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악, 출판, 게임, 그 다음에 뭐 전자선거에도 뭐 물류 문제가 있지만 또 광고, 언론, 숙박, 물류역에 뭐 금융, 그 다음에 이제 뭐 알파고 쇼크 이펜트에는 법률, 자동차, 의료 같이 전통 산업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자동차도 이제 그 어떤 제조업의 영역을 이미 벗어났잖아요. 그 테슬라의 그 시가총액이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로 편입되는 과정이어서 이거는 유명한 컬럼인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라는 이제 그 컬럼이 있듯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0초에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뭐 유튜브에 1분 동안에 400시간이 넘는 그 비디오가 올라오고 뭐 156밀리언이니까 1억 5,600분인가 이게 1분 동안에 발생이 되고 이런 이제 그 디지털의 세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이거 약간 조금 된 데이터인데요. 2017년 데이터인데 보면 애플, 구글, 아마존,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한 그 8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창업 시기를 따져보면 애플은 뭐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구글도 한 불과 뭐 20년이 채 안 됐고 페이스북은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아마존 좀 오래됐고 알리바바, 텐센트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17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2007년에 보시면 1위가 엑슨모빌 석유화학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제너럴 일렉트릭 제조업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옛날부터 잘 나갔으니까. 그다음에 CL, AT&T, 시티그룹, 가스프롬, BP, 도요타자동차, 벤코버 이게 1위부터 10위인데 지금 보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 이미 세계 경제를 주로 잡고 있다는 거고요. 그 미국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1위부터 3위, 2위는 공상은행이라고 중국에서 가장 큰 금융 그거예요.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게임 하나 유통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 다 합쳐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다 합쳐도 텐센트 시가총액의 뭐 10분의 1 정도 그렇게 10분의 1 정도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되느냐 하면 스타트업이 혁신 성장을 주도 그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버는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지금 그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되는데 택시를 한 대도 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방 하나 그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계 최대 그 힐튼이 그 세계 최대 그 호텔 체인인데 힐튼은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 안 가지고 있지만 창업한 지 이제 한 8년, 9년 정도 되는데 세계 최대 숙박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기존 산업을 해체하고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은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서 언번들링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우리 은행 사이트 들어보면 막 쭉 나오죠. 뭐 대출, 보험, 예금,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을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하나하나씩은 다 그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 산업을 해체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페덱스, 그러니까 전통 산업인 물류 산업의 영역에 대해서도 각각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언건드링을 하면서 기존 산업을 해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라고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유니콘 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들어 제가 까먹었어요. 너무 빨리 드러나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한 2009년, 10년부터 처음 유니콘이 이제 우리 돈으로 그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을 그 유니콘 기업,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비상장 상태에서 1조 원을 넘기는 기업들인데, 에어비앤비 같은 게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쪽이 이것도 조금 된데, 그래서 2017년 5월까지, 4월까지 하는데 저쪽으로 하면 너무 많죠. 알아볼 수가 없죠. 너무 많죠. 그래서 작년도에 미국은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중국,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도까지 유니콘 스타트업이 160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2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저희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속한 좋은 스타트업들이 중에 한 10개 정도는 한 2, 3년 내에 유니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속도로 보면. 이런 정도로 이제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보다 스타트업을 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옛날보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 한때하고 비교를 많이 드리는데, 저도 99년, 2000년 벤처붐이 때 이쪽 업계로 가서, 그때는 이제 10억 이하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벤처기업한테 투자할 때, 최소한 미리 창업하는 사람들이 몇 억은 좀 땀짓돈을 모아서 시작을 해야 되고, 한 10억 정도 투자를 받아야 비로소 서비스도 만들고 시장에 런칭시켜가지고 소비자 반응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도 처음에 이제 시드 투자를 하잖아요. 엔젤 투자하고 이럴 때 10만 불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만 5천 불 정도 시작하고, 10만 불이면 우리 돈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10만 불 정도 받으면 처음에 많이 들고 시작하는 거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버금 비용으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데모 버전을 가지고 투자자 만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리즈 A나 이렇게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엔젤 투자 받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러는데 10만 불이면 충분한 거예요. 월급 받아갈 생각 안 하면. 그래서 낮은 비용, 책상 하나랑 컴퓨터 하나면 창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예전에는 인프라를 많이 구축했어야 되는데 이제 인프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좀 비싸긴 하지만 아마존 AWS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서 서버 이런 거 갖출 필요도 없고, 전용성 가지고 있는 필요도 없고, 그냥 아마존 AWS에 올리면 그냥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있어서 내가 앱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올리면 팔아줍니다. 돈은 많이 떼가지만 알아서 팔아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소셜 미디어가 있어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카카오톡, 유튜브가 있어서 홍보도 정말 이게 혁신적인 컨셉이고 시장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돈 들여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 등장해서, 예전에는 VC한테 투자를 안 받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 있어서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라든지 우리나라에도 크라우드 펀딩하는 플랫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모을 수 있고, 아까 지난 세션에도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ICO가 엄청나게 등장하면서 앞으로는 VC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자금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 하기 쉬워져서 이런 혁신적인 기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의 창업 비용, 50배 많은 인터넷 이용자, 100배 이상 빨라진 인터넷,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올해 보고서를 보니까 60% 정도, 한 36억 명 정도가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로 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스타트업들이 뛰어놀 기회가 많아졌고,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혁신 창업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제의 흐름이나 어떤 향후 어떤 기업이 흥하고 서비스나 트렌드가 어디로 갈지는 스타트업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2018년 트렌드와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말했더니 좀 숨이 차가지고 네, 21분이니까 한 19분만 더 트렌드 이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들어서 이제 바뀐 거 큰 거는 뭐 작년에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타트업 정책이 뭐 지난 정부도 사실 스타트업 쪽에 많은 지원과 구성하겠다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긴 했는데 변화가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기업부의 연문명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예요. 그러니까 중소 스타트업 기업부예요. 네. 연문명칭.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벤처기업이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쓰고 있어서 외국 나가셔서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냐면 세계는 이미 스타트업으로 10년 전부터 쫙 제작해서 인터넷 벤처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말 2000년대 초 1차 벤처 붐이 일어날 때 얘기고, 벤처라는 용어가 남아있는 거는 벤처 캐피탈만 남아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그때 형성돼서 그 업이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고, 이미 이제 혁신센터에는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만들었지만 한글 명칭은 이게 한글이 아닌데 한글 명칭인 걸로 만들었지만 영문 명칭은 외국 사람이 알아보라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 미니스트리 오브 스타트업, SME는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의 부서가 생긴 거여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독자 부처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해서 성과가 매우 아쉽기는 한데요. 규제했던 잘 안 돌아가고 사실은 장병규 위원장이 이제 좀 스타트업 업계에도 신망이 높은 분이기는 한데 민간 위원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한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하고요. 벤처 펀드 규모하고 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흐름이 확대되는 비율로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뒤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액 규모로 보면 또 물론 미국의 규모라든지 중국의 규모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달성액이 2017년도에 그때 이제 달성된 거의 기준입니다. 누적이 아니고 2017년도에만 4조 4,430억 투자조합수로 164개가 이제 달성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집행된 금액, 이거는 달성된 금액이고 저쪽은 집행된 금액인데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 4분기 한 3월 정도까지만 해도 6,380억이니까 작년도보다는 올해도 더 신규 벤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여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스타트업 지도를 한 3년 전 정도부터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여기 시리즈 A 투자 이상의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지금 한 페이지에 다 놓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리즈 A 투자 이상의
시리즈 A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의 투자 이상을 받은 거를 이제 시리즈 A 투자라고 하는데, 387개, 400여 개가 이제 됐고, 이거는 한 3년 전 정도에 비하면은, 3년 전 정도에 84개나 87개 정도, 한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투자가 된 스타트업도 78개로, 여기는 이제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도시입니다. 78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쪽에서 이제 작성을 하신 건데, 소셜 임팩트 투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한번 집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집계를 해본 겁니다. 소셜 임팩트 투자는 기준은 이제 한국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 이거는 이 중에 이제 소셜 벤처도 있고, 소셜 벤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셜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이 소셜 임팩트 사회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소카 같은 데를 포함합니다. 소카 같은 데도 왜 들어가 있냐면 여러 군데서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임팩트 투자하는 데서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위 10개 투자 금액 기업을 이제 그해 투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작년도에 야놀자가 800억으로 제일 많이 받았고, 토스가 550억, 배달의 민족이 350억, 이런 식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스노우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스노우를 스타트업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스타트업 쪽에 집행되는 투자 금액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분류가 된 것 같고요. 토카토스, 야놀자 이런 순으로 들어왔는데, 상위 10개 투자 금액도 작년도에 한 2,563억이었는데 3,565억이 이게 상반기까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만 3,565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랫폼에서 마침 제가 발표자를 만드는데 따끈따끈하게 이거를 여기 나온 것들 하나하나를 장표로 만들까 했는데 플랫폼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플랫폼 장표를 그냥 제가 이렇게 긁어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특징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투자가 있었느냐 인데요. 1월에는 요 금액은 이제 월별로 투자된 금액 베스팅 글로벌이 300억 투자를 지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월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252억에 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속 사업을 넣기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에 보시면은 스노우 얘기도 있고, 여기가 좀 재미있는 건데요. 야놀자가 레저큐라는 스타트업을 유수했어요. 근데 야놀자도 아까 보셨듯이 투자받은 스타트업이고 여전히 상장 안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600억 이상 투자를 받았고 올해도 또 500억 정도 투자 받았는데 올해 저쪽에도 있겠지만 올해 트렌드의 특징이 작년부터 나타난 트렌드의 특징이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레저큐는 이제 말하자면 액티비티, 레저나 액티비티 업체인데 야놀자는 스파 업체잖아요. 스파는 또 우리가 잠만 자러 가는 게 아니라 가게 되면 거기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 산업으로 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인수한 거고,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는 패션 쪽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29CM이라고 이게 제가 치매에 걸려서 이 대기업이 만든 조그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컬렉트숍이라고 그러죠. 여러 브랜드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판매하는 건데 스타트업이 오히려 인수를 했어요. 대기업에서 만든 거를.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잘 안 보이시죠? 소파 같은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회자돼서 아실 거예요. 패션 쪽 스타트업 스타일란다라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독특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특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투자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창업해서, 그 돈으로, 이 규모를 계속 확장시키고, 새로운 투자 전혀 없이 계속 지분을 이 창업하신 분이 거의 100% 다, 혼자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로레알, 프랑스 회사죠. 유명한 화장품 회사한테, 추정치긴 한데 한 4,400억 정도, 이제, 매각을 하고, 나와서 노시는 게 아니라, 거기 CEO로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그런 엑시트 사례로는 되게 특징적인, 그동안의 경영 형태도 좀 특징적이었는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스타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특정 카테고리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로레알이라는 회사에 4천억 규모로 매각한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방이 부동산 스타트업 호갱노노라고 이게 호갱노노 아세요? 잘 모르세요? 공공DB를 가져다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가져다가 다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저희 부동산 앱에서 할 수 있는 정보 모델을 해서 이제 허위 매물이나 저거를 속지 말라고 호갱인데 호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인데 역시 스타트업이 인수를 했고요. 제가 직방 안성호 대표한테 그러면 인수했으니까 직방에다 서비스를 합치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그럴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시너지가 나는지 구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 비바리퍼블리카가 400억 정도를 440억 정도를 유치를 했는데, 여기는 또 비바리퍼블리카가 누적 투자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메인으로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닌데,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제일 큰 규모로 해서 들어왔고, 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는 거의 은행에보다 훨씬 이거를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도에 많이 적자를 내셨어요. 몇백억 수준으로 이제 적자를 내셨는데, 올해는 아마 투자 전환한다고 여기 은승건 대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1,000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어떤 한 산업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킬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하고 2018년 상반기 투자 규모가 보면은 전년 대비 한 1.5배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2018년 하반기에도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가되는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트렌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플러스라고 아까 투자 리스트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시리즈 A 투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창업자가 투자한 거 말고 처음 이제 투자 받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공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은 금액까지 하면은 더 했는데,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 투자금액 받은 거에서 절반 이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라고 하면 결국은 저는 이제 규제로 인한 영향이 컸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플러스가 이런 과정을 겪은 걸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도 말에 여기에서 시간 선택제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출퇴근 시간 선택제. 우리나라는 카풀이 여기 이제 우버나 디디 출신 그래비 고잭 이런 데가 하는 데와는 달리 출퇴근 때만 한 법입니다.
아무 때나 카풀하면 불법이고 출퇴근 때만 카풀하면서 돈 받고 알선해줘도 되는 그런 이제 법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가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출퇴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12시에 출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후 5시에 출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드라이버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토부랑 서울시랑 그거 불법인 것 같다. 하면 부과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로펌이랑 자문련 다 불봤는데, 절대 불법 아니다. 여러 군데 했을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냥 한다. 뭐 불법이다. 했더니 언론에다가 고발할 거다라고 하고 고발을 안 했어요. 서로 이제 뭐 서울시랑 국토부랑 네가 해라 아니면 네가 해라고 해서 고발을 안 하고 언론에서는 또 불법이니까 고발을 할 거로 이제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 괜히 이거 했다가 드라이버들이 위축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나섰어요. 규제 해커톤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얘기해요. 규제 해커톤이 연락을 했더니 택시 업계에서 우리는 청소 못한다. 해서 지금까지 못 들고 있습니다. 아예 테이블에 앉지도 않는데 그럼 정부가 이쪽에서는 아니 안 나온다면 니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랑 업계랑 꼭 택시 업계가 앉아야 되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하고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 마케팅을 왜냐하면 플러스는 올해 내에 한 1,000억 정도 더 받아서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좀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데처럼 풀릴 테니까 풀어 나가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을 계속 만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뭐 경영상 판단들이 엇갈렸거든요.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등등 하다 보니 결국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를 그럼 비교를 해보자면 그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한 80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2013년도에 우버가 퇴출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24시간 카풀 영업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출퇴근 때만 해야 되니까 우버에 천태를 가해서 우파라치라는 것까지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해가지고 천태를 가해서 쫓겨났는데 그때 전 세계 우버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4조였어요. 그 4년 만에 5년이죠. 2014년이니까 5년 만에 우버는 80조짜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디디추싱도 지금 뭐 우리 돈으로 시가총액 60조다 70조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디디추싱은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두 회사가 합친 건데 디디하고 추싱소가 합친 건데 우버 차이나를 인수를 했어요. 우버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사업 더 이상 우리가 경쟁을 못하겠다 해서 디디추싱이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디디추싱이 글로벌로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우버보다 더 시가총액이 금방 높아질 거다 이런 부분을 줄이고 그랩은 싱가포르에서 시작했고 고잭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는데 그랩 고잭도 기업 가치가 지금 뭐 60억 달러, 50억 달러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7조, 8조 그리고 그랩이 최근에 그 도요타한테도 1조 정도로 투자받았는데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밸류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220억 투자받을 때 기업 가치 얼마로 밸류에이션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에서 900억으로 밸류에이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 장려하면 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24시간 타시얼 라이드 시어링을 열어준다고 하면 작은 건 아닐 거고 그래비랑 고잭도 그래비 한 창업한 지 6년 정도 됐고 고잭도 뭐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렇게 기업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열리고 있는 건 역시 규제로 인한 것이다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작년도에 그 아산나눔재단하고 구글 캠퍼스 서울 그리고 이제 택펜로 법률 사무소에서 같이 세계 그 투자액 상위 그 100대 스타트업을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업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거 헬스입니다. 오늘 이제 조사를 했는데 40.9%는 불가 에어비앤비 모델, 우버 모델이 이제 대표적으로 못한다 하고 조건부 가능 모델이 한 30.4%, 그 다음에 그냥 해도 된다 뭐 위협이라든지 뭐 오버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0대 스타트업 국적은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자료를 여기서 공유해 드린다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책적으로 저한테도 저희가 포럼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뭘 해주면 좋냐, 뭘 지원해주면 좋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책은 사실 여러 가지 많아요. 또 근데 문제는 초기 스타트업에만 집중되고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계를 나눠보면은 처음에 창업 시기가 있고 초기 성장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엑시트하는 시기가 있고 4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 70~80%는 창업에 집중되고 그 다음 초기, 그래서 이게 한 80~90%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정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격 성장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뭘 해주면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아니 이제 본격 성장하려는 데들은 이제 투자를 좀 받았고 이제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뛰어나가려다 보니 한국 스타트업이 왜 적합화되느냐? 규제 때문에 적합화된다. 한국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키울 기회도, 한국 시장도 작고 규제 때문에 워낙 작고 거기에서 또 자금률 문제가 아니라 또 여기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글로벌로 나갔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가장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트렌드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없는 블록체인. 근데 앞에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 보니까 앞에 블록체인이 1시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는 없고 뭐 연초에 이제 암호화폐 때문에 엄청 시끄럽고 뭐 난리가 나다가 그 뒤에 이제 그 ICO로 넘어 열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암호화폐가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반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ICO 같은 경우에는 ICO도 뭐 안 좋은 ICO도 많고 이 백서도 좀 제대로 발행을 안 했는데 막 뛰어들어가지고 뭐 조단위가 모이고 이런 거는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기술적 흐름이 있고 아직 서비스적으로는 구현된 것이 많이 없지만 ICO를 통해서 많은 돈이 모이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 X라는 데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비즈니스 랜드스케이프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좀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요. 거래소도 있고 그다음에 해시드 같은 이제 컴퍼니 빌더라고 해서 블록체인 그 스타트업들, 서비스하는 스타트업들을 이제 컴퍼니를 만들도록 해서 서비스를 계속 만드는 이제 역할들을 또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ICO 하려면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데 딱 예상되는 건 하면 이제 잡혀갈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법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ICO가 불법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제도에 대해서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데 이제 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유사 수신행위로 잡아갈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싱가포르를 가거나 이제 스위스 가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로펌들이 대박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을 해야 되니까 법인 설립을 하고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돈을 가지고 올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로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싱가포르이 대박이 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해외 ICO로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이 조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저도 좋다 생각되는 데도 있고 저기는 좀 약간 잘 모르겠다 왜 사람들이 거기다 그렇게 돈을 넣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그 생태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좀 긍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방에서는 제주라든지 부산도 그 얘기 했는데 지방선 것들의 긍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크립토밸리로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게 좀 있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코워킹 스페이스가 좀 10발 정도 증가해가지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만 한 60개 이상 그리고 위워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위워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르게 그래서 위워이 또 이번에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트하는
일단 투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지원하는 또 위원랩스라고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고 공유 오피스가 저도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는데 상당히 이제 그 트렌드가 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공유 오피스 쪽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예전에 빅기사 창업해서 카카오에 그 이권에 파셨던 박종환 대표가 그때 회사 이름이 로겐올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워크앤올이라고 해가지고 공유 오피스를 한국에 또 차리셨어요. 그러니까 국내 스타트업들도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에 뛰어들듯이 그 위협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3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요 기업들 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당연한 흐름인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큰 편이고 중국에서는 이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하고 바이두하고 스타트업 투자 삼국지를 벌이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삼국지를 하냐면 알리바바 쪽에서 투자한 스타트업에는 텐센트에서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스타트업 진영이 텐센트 진영, 알리바바 진영, 바이두 진영 이렇게 나뉘고 있으기 때문에 스타트업 삼국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투자 규모가 진짜 엄청난 규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이제 일찍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20년 전에 스타트업 한 회사라고 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정도 투자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에셋 대우에 한 5천억 넣기 때문에 순수하게 스타트업에 넣은 건 한 5천억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록스 연구소 인수한 것도 결국 이건 저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우한현대는 메시코니아 이거는 국내 스타트업들이고 해외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있고 여기 네이버가 작년에 한 30개 정도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했는데 그 중에 19개 정도가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올 상반기에도 AI하고 자율주행 쪽에 세 군데 회사에 투자를 했고 제가 네이버의 예를 들었지만 카카오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플런티라는 이제 머신러닝하고 자연어 처리하는 AI 쪽 회사를 이거는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인수해버렸어요. 인수했는데 플런티가 엑시트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스타트업에 투자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인수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건 맞는데 국내 스타트업 인수는 이제 첫사례입니다. 삼성이 드디어 이제 저희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삼성이 드디어 국내 스타트업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넥슨 그다음에 매니저넨터 이런 데들이 여러 스타트업들 인수를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이제 구글 캠퍼스나 네이버의 D2 같은 그런 이제 거를 올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회장이 직접 챙긴다고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제로원이라는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타트업 업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올 상반기의 가장 큰 일은 저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사단법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한 거다. 이렇게 저희 4월 2일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희 모여서 했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사실은 주인공이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이 재주를 부려야 모든 사람이 돈을 나눠 가지는 스타트업이 재주를 부려서 막 성장을 해야 VC도 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엑셀러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당연히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세수를 막 이렇게 쫙 세금을 많이 내줘야 이제 세금을 투입한 보람을 얻고 그런데 그동안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2016년에
한 뭐 30여 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모시고 이런 거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고요. 지금 400개 스타트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출범할 때 저희가 250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지금 150개가 늘었고 올해 목표는 1000개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우한 형제들이라든지 뭐 이런 야놀자나 뭐 여기어때도 있고 마켓컬리도 있고 이런 좀 성장한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그 유니콘 후보인 데도 있지만 지금 막 창업하신 초기 스타트업 분들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 시리즈 이상이 벌써 400개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1000개는 뭐 연말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좀 스타트업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인공은 스타트업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정부 지원에 등을 얻은 이제 정부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을,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엑셀러레이터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국에는 엑셀러레이터가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잘할 테니까 스타트업을 선택해서 내가 잘 해줄 테니까 하자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자금이 있으니까 엑셀러레이터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엑셀러레이터가 지금 한 90개 정도 됐거든요. 중소벤처기업을 등록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정부 돈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들한테 되게 빡빡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또 VC들도 또 스타트업들과의 동반자 관계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가 좀 더 커나가려면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 단체가 목소리를 더 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게 제일 큰 뉴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4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52분이 되네요. 그래서 8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의견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신가요? 빨리 끝내는 걸 더 선호하시는 거죠? 네, 없으신가요? 두 번만 더 물어보고. 예. 혹시 국내 제약이 나오면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어플이나 뭐 이런 거를 개발을 했을 때 국내 적용을 하고 싶지만 제약이 있어서 못할 경우는 해외 쪽에 어떠한 데는 그런 거 아직 오픈되지 않으니까 그걸로 그런 주관적인 걸 제약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래서 심지어 정부에서도 국내에 하기 힘든 스타트업들 해외 나가서 해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국내 규제를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당신들은 국내에서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해외 나가서 해라. 근데 이제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 시장에 돈을 많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 좁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5천만 명이 리밋이잖아요. 한 사람이 2대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2명이 되는 건 아니니까 5천만 명이 리밋이어서 가급적 이제 해외 시장에 눈을 많이 돌리고 가는 편이 나는데, 지금 대개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만들면 글로벌 원빌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규제가 특별한 게 없으면 앱스토어나 이런 데 이제 구글 플레이에 올리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의외로 이렇게 예전에 사이메라가 중남미에서 한 1억 명 모았다 이런 이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의외의 한 방이 터지기도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그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강자가 많아요. 글로벌 강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시장을 잘 모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게 되면 어차피 그 경쟁은 글로벌 기업한테 이기기는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버가 동남아에서는 그랩이나 고잭한테 도전하고 중국에서도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그랩이나 고잭은 오토바이 승차 공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니까.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서비스는 똑같아요. 그냥 앱에서 누르면 와가지고 요금도 그냥 저쪽에서 미리 등록했으면 오토바이 베트남 말 몰라도 그냥 뒤에 타고 가가지고 인사만 딱 타고 헤어지면 이제 되는 구조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도 뭐 스타트업 서비스는 아닙니다만 태국이나 대만에서는 대만에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이한 사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한 1, 2년 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는 기업명이 있을 거예요. 밸런스 히어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다 선불폰을 씁니다. 대부분 90%가 선불폰 충전해가지고 그거 떨어질 때까지. 근데 이제 선불폰의 그 선불된 금액을 네트워크 연결 없이 통신요금 나가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CEO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직원 절반, 인도 직원 절반인데 지금 인도 국민이 깐 앱 시간 5천만 명이 따랐어요. 인도에서 모바일 쓰는 사람들이 한 2억 명이니까 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5천만 명이 깔았고, 근데 그건 이제 수익 모델이 없지만 이게 예를 들어 2억 명이 다 까는 게 되면 뭐 알리페이 같은 모델을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상거래 모델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올해 여기 아까 리스트에도 있었을 텐데 250 정도를 우리나라 VC들 한 10여 개 분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저는 당연히 유니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대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봤는데 한 2012년 정도에 동남아에서 피처폰 비즈니스, 피처폰의 컨텐츠 비즈니스 하다가 그쪽에 규제 때문에 딱 회사가 문 닫게 생겨가지고 인도로 넘어가서 새로 시작한 멤버단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접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좋은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커졌고 인도네시아도 결코 지금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할 수 없고요. 이쪽 스타트업 쪽으로는 그런 시장을 많이 보는 게, 또 최근에는 유럽 쪽도 스타트업 붐이 많이 있어서 한국 스타트업들을 눈여겨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접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 스타트업을 위한 성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네. 스타트업 포럼이 조금 뭔가 더 다른지, 계획하고 계신 성사가 혹시 스타트업 쪽에 아니라시구나. 저희는 이제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지원하는 행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온전하게 100% 스타트업 목소리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 지원하는 입장이라도 각자 지원기관 입장이나 VC 입장이나 엑셀러레이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마다 하고 반기마다 워크숍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모르게 합니다. 창업자들만 오라고 해서 봐주는 거 이제 코파운더까지 이제 오시라고 해서 스타트업 대표들끼리 모이면 되게 진짜 시너지가 많이 나요. 어디 가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기 투자자한테도 얘기 못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저희가 모의 IR을 해서 서로 이제 피칭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투자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고, 일단 한번 이렇게 참여하셔서 보시면 기존의 이제 어떤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실 것 같고, 또 좋은 거는 이제 저희 의장이, 저는 대표고 제 위에 의장이 김봉준 의장이 계신데, 김봉준 의장을 비롯해서 성공한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좀 헌신적으로 기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행사에는 꼭 역할을 맡아주시고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너무 어렵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은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같이 네트워킹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포럼을 이제 만드셨다는데 사단법이며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이제 단체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회원사나 그 클라이언트가 주로 회사입니까? 아니면 협의회나 정기관이나 뭐 이런 데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멤버십을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기업. 네. 두 번째는 앞으로는 그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거나 현장에 요구사항을 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적용을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그 청년 차업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 저는 이건 시니어 같은 경우인데 너무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나 좀 그게 적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뭐 국회나 정책기관자나 행정부 각 기관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하거나 건의하거나 저할 수 있는 그 계획이나 좀 있으신지 좀.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포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정책적인 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정부 쪽 지원기관은 정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 돈을 받은 그 정부의 자금의 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저는 우리 사회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럼에 모여서 스타트업들이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정책적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저희가 출범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나 기재부나 또 규제 혁신해야 되는 공모조정실이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다양한 부처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의견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다른 부처에서 다 자기들 양식을 던져주면서 이 양식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작성해달라고. 저희는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 이 부처에 드리면 똑같은 거 드립니다. 근데 그건 똑같은 거 주셔도 되는데 저희 양식에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행정 비용을 낭비시키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부 지원금 한 500만 원 받으려고 자기가 정부 서식이랑 공부하는데 든 돈 리소스 딴 일 못한 거 생각하면 차라리 안 받을 걸 그랬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좀 모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건 결국 시장 논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높은 게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명분이 주고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모아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속드린 5시간 넘은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